실제 주식의 가치에 완벽히 추종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펀드의 대체제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에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 선물과 옵션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주식 옆에 있는 ETF, ELS, ETN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잘 구매하시지 않던 레버리지와 인버스 그리고 원유 선물 ETN과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실제 생각하는 가격과 달라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상식적으로 레버리지가 오르면 인버스가 떨어지고 인버스가 오르면 레버리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둘이 동시에 오른다든지 원유 선물이 30불인데 실제 거래는 37불에 거래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TF 편은 약 2편에 걸쳐서 제작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ETF가 생겨난 배경부터 ETF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추조고차와 괴리율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ETF를 거래하는 방법부터 ETF의 구성 종목들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가장 핫한 ETF인 인버스와 레버리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ETF가 생겨난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라고 써있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는 용어가 하나 보이죠? 인덱스 펀드라는 단어인데 ETF를 설명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펀드와 인덱스 펀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들 펀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펀드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직접 주식을 투자하기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가 짜놓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펀드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펀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아닌 이상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을 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애널리스트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인덱스 펀드는 무엇일까요? 인덱스라는 것은 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지표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애널리스트가 이것저것 매매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을 추종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인덱스 펀드에는 큰 단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1987년 블랙 먼데이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펀드라는 것이 직접 돈을 가지고 애널리스트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 것이기에 투자자는 실제로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사가 직접 주식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하락하는 주식에 놀라 인덱스 펀드의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가를 추종하여 투자를 하려 했지만 주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닌 주가를 변화시키게 되어 원래의 목적과 다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전과 다른 점은 펀드는 상장된 주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는 것이라면 ETF는 펀드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었다는 것은 유동성을 갖게 된 것이고 앞서 펀드는 매수와 매도를 요청하였을 때 실제 보유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의 완충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 주식의 가치에 완벽히 추종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펀드의 대체제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 파는 시기에 있는데요. 펀드는 거래일 중 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ETF는 주식처럼 장중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일 오전에 사서 바로 오후에 팔 수도 있고 그보다 짧게 수초 뒤에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ETF는 무엇을 보고 매수해야 할까요? 바로 이름을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ETF는 이름 자체에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에는 운용사, 추종지수, 산업 및 국가, 환율 변동, 운용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상품부터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앞에 붙은 코덱스는 ETF를 운용하는 회사의 이름이고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명입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KB자산운용의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등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은 코스닥 150은 ETF가 추종하는 지수나 상품의 이름을 뜻하고 마지막 레버리지는 운용 전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해석해보면 한국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을 추종하며 수익률은 2배로 얻겠다 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H라는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영어로 반대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추종하는 지표의 가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H라는 것은 환해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환율 변동의 영향이 없이 거래를 하겠다 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원유 선물 가격을 추종하며 그 가격에 거꾸로 수익을 내고 환율 변동은 고려하지 않겠다 라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합성 H입니다. 이제는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오시죠? 뭔가 애매한 단어가 2개 보이기는 하지만 느낌상 유럽의 50개 기업을 환율 변동 없이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합성이라는 것은 운용사가 전문기관인 증권사나 투자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얻는 이득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 편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찌되었든 바로 해석을 해보자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유로존 12개 국가에 상장된 주식 중 상위 50개 주식을 추종하며 다른 곳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환해지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앞서 ETF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단점으로 따라오는 수식어인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적오차는 무엇일까요? 추적오차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가격 변동과 벤치마크의 가격 변동 간의 의도치 않은 차이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실제 자산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을 추종하겠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코스피 200 종목의 수익률을 정확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매수한다면 코스피 200의 주가를 정확히 따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대로 비슷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무조건 실제 추종하려 했었던 자산의 가치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ETF의 관리자는 여러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실제 코스피 200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노력하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비슷하게는 따라가지만 실제 가치와는 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적오차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괴리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괴리율은 뭔가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핵심만 보자면 실제 자산 가치보다 ETF의 가격이 고평가나 저평가가 되었을 때
괴리율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게는 사진과 같이 실제 추적 오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호가 단위가 최소 5원이기 때문에 1원 단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괴리율은 이것이 아니죠. 위의 사진과 같이 분명 레버리지가 올라가면 인버스가 내려가야 하고 인버스가 올라가면 레버리지가 내려가야만 하는데 둘 다 플러스죠. 이건 증권사 직원이 관리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직원의 관리 가능 한도 이상으로 물량을 매수하였기에 발생한 실제 가격과의 괴리입니다. 이는 ETF 가격이 급등락을 할 때 가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등락을 반복하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기존에 거래하던 물량보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거래하게 되게 되는데요. ETF도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통제 가능한 물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주가 관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 주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추가 상장과 같은 수단을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약 괴리율이 큰 종목을 투자하게 되었다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ETF의 탄생 배경부터 기본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왜 장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